보통 이제 만약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할 때 이제 원자재 가격보다도 이제 기업 주가가 더 이제 수익률이 좋더라고요. 저는 지금 시점도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비철금속 쪽을 담고 있는 ETF도 이제 수익률 차원에서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워낙 그 공약서부터 시작한 게 그 신재생 에너지에 네.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구산업, 뭐 그 제조업들, 네. 뭐 그다음에 석유 사업 이런 쪽에 뭔가 힘을 실어줬다면 별로 그런 쪽에 네.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셰일 오일 업체들의 어떤 네. 뭐 이런 부분들. 네. 어때요? 지금 미국의 그 친환경 에너지 정책 기조 때문에 뭔가 변화되는 것들이 있나요? 우선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러니까 변화했던 에너지 정책들이 크게 세 가지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했던 게 파리 기후 협약을 이제 재가입을 했고, 그게 아무래도 이제 상징적인 가장 큰 시그널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가지는 전통적인 에너지 관련된 그런 법안을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과거에 이제 원유 파이프라인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키스톤 엑셀이라고 캐나다 알베르타 지역에서 이제 미국 텍사스로 이제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승인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소를 하라라고 이제 밝힌 상황이어서, 이제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원유 그리고 셰일 관련된 에너지 인프라를 건축하는 게 이제 향후에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그런 우려들이 조금 이제 높아졌던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했던 게 이제 연방 정부 땅에서 전통 에너지를 이제 나게끔 하는 토지 빌려주는 거를 60일간 금지를 해라라고 이제 밝힌 상황이어서, 그것도 이제 향후에 이제 60일이 아니라 약간 좀 영구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좀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저는 이 두 번째랑 세 번째 그 에너지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최악의 상황이 간다고 하더라도 미국 셰일 쪽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족하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때 그때 시점을 보면은, 그때는 이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역사적으로 최고치를 찍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원유 생산이 뭐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원유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는 거는 맞는데, 과거처럼 저도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최고치로 상승을 한다라는 거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인프라도 그렇게 부족한 상황도 아니고, 그다음에 연방 정부 땅에서의 그 원유를 이제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데이터 그리고 자료들을 보면은 이제 셰일 쪽이 아니라 보통 전통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생산했던 쪽이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셰일 쪽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 신재생 정책 때문에 네. 미국 시장 자체의 어떤 수요도 모르게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 네. 또 세계 그 오일 그 메이저 기업들은 대부분 또 미국 회사들이잖아요. 그쵸, 네, 미국, 영국, 네. 뭐 거기서 미치는 영향도 그렇고. 네. 근데 요즘 보면 주가가 이렇게 가끔 보면은 네.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모르겠는데, 네. 항상 이렇게 빠지는 날에도 뭐 플러스나 이렇게 횡보하고 있고, 그래서 네. 잘 버티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지금 별로 이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서 유가에 대한 어떤 마이너스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은가 보죠. 우선은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약간 딜레마에 놓여 있는 거는 사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워낙 이제 과거에 그런 수익을 이제 전통 에너지에서 이제 얻었던 거는 사실이고, 근데 최근에 이제 유가도 회복되고 뭐 천연가스 가격도 회복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런 수익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이 기업들도 결국에는 향후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 이걸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고민에 당면돼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신재생 쪽으로 투자를 늘려나가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계속해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도 어느 정도 이제 유입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신재생 에너지 정책들이 자꾸 이제 펼쳐지면서 수요가 줄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원유 가격은 점점 이제 하락이 되면서 원유 가격은 이제 안정화되겠지만 네. 대신 이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 단가는 상당히 높잖아요. 그쵸, 이것이 또 어떤 면으로는 그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의 그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신재생 관련된 단가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만약 단가가 높아진다면은 기술적인 그런 발전이 저는 더 빨리 올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논외긴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니켈 가격도 단기 조정을 받았는데 그 이슈를 이제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기술 개발 관련된 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니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중국 청산사가 이제 중국의 배터리 업체인 화요라든지 뭐 다른 업체들한테 이제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공급 계약의 형태가 니켈 매트라고 이게 공급 계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또 이게 이제 조금 나눠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게 니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그런 분류가 있는데 뭐 황화강이라든지 산화강처럼 이렇게 조금 이제 분류가 그러니까 등급이 다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저희 그 사회에서 이제 우려하고 있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배터리 쪽에 대한 수요 그렇죠. 때문이잖아요. 전기차에 대한 수요. 네. 근데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니켈이 높은 등급의 니켈이 쓰이기 때문에 공급 부족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에 맺은 이제 계약이 낮은 등급을 이제 높은 등급으로 만들 수 있는 계약이다라고 이제 해석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공급이 생각보다 부족하지 않을 수 있네라는 시장에서의 그런 반응 때문에 이제 니켈이 가격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근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그 기술이 개발이 됐는지 여부는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이런 상황처럼 이제 니켈 가격이 폭등을 하다 보니까는 새로 이제 기술이 개발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급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결국에는 너무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은 조금 발생하기가 조금 장기간 발생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니켈이라고 그래서 그냥 니켈 쓰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 니켈의 그 어떤 순도, 네. 이 등급에 따라서 사용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데 네. 이제 기술이 발전되면은 이게 이제 광범위해지면서 네. 그게 이제 원가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는 거군요. 이 전기차 배터리에서는 리튬하고 코발트도 많이 사용이 되나 보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NMC라고 해서 그런 코발트, 니켈, 그다음에 마그네슘 이렇게 쓰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뭐 리튬이라든지 뭐 니켈 그리고 뭐 인산이라든지 그런 약간 여러 가지 종류의 배터리가 쓰이는데 이 리튬이랑 코발트 그리고 니켈 쪽에 그런 가격이 상승을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수요에 대한 기대감은 워낙 탄탄한데 공급 쪽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결했던 게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니켈이 하나의 그 사례라고 이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니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만약 그 기술대로라면은 비용이 한 10에서 20% 정도 줄어든다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니켈이 향후에 배터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이제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의 그런 좋은 배터리일수록 이제 니켈의 비중이 커져갈 텐데, 이번에 만약 이게 진짜 기술이 개발된 게 확실시 된다면은, 배터리 쪽에서도의 그런 가격 하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차 지금 뭐 보조금을 정부에서 주니까 네. 사는 거지 이게 그냥 보조금 없이 사야 된다 그러면 상당히 비싼 가격이잖아요. 그쵸,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기차 보급을 확산시키는데 하나의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네. 이게 결국은 이 원자재, 리튬, 니켈, 코발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싸게 혹은 뭐 네. 적게 적용시키면서 여기에서 어떤 생산성을 그쵸, 네. 끌어올리는 기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단가가 내려갈 수 있는 요소가 있겠네요.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원유 시장만 봐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면 이쪽 시장도 이제 매일 봐야 되는 상황이 그쵸, 올 수도 네. 있겠는데요. 네. 또 이제 다른 배터리를 이제 새로운 또 배터리를 또 개발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미중 갈등 문제가 터지면서 가끔 중국이 협박조로 나오는 게 히토류 문제를 끄집어내잖아요. 네.
그 히토류가 도대체 어떤 거, 이게 거의 히토류에 포함되는 건 아니죠? 포함된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 또 그래요? 여기 말고도 이제 다른 거의 들어보지 못한 그런 원자재라고 이제 보시면 되세요. 뭐 바나듐이라든지 뭐 등등 약간 관련해서 뭐 항공산업이라든지 약간 핵심 그런 산업에 쓰이는 히토류라고 이제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 배터리와 관련된 필수 원재료, 이 리튬, 니켈, 코발트, 이것의 그 어떤 생산, 그 광산? 네. 이런 거는 주로 어디에 많이 있나요? 리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도 많이 있고요. 니켈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랑 필리핀, 그리고 코발트는 남아공 쪽이 주 광산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정말 많이 커지면서 이거에 대한 원자재 수요가 커지게 되면 우리가 브라질 이렇게 보통 원자재 그 수출과 환율과 이런 거를 생각하듯이 네. 이 주요 생산국들, 네. 생산국들의 환율이나 이 원자재 동향과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겠네요. 네, 거기에 환율도 덧붙여서 이제 그 국가들의 약간 공급 쪽 이슈도 조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거든요. 약간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남아공 쪽에 그 광산 비중이 높다 보니까는 이제 남아공 쪽의 이슈, 뭐 예를 들어서 정부가 불안한다든지 약간 아니면 노동 그런 계약을 하는데 그런 계약들이 이제 계속 연기가 돼서 이제 생산을 못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인력 관련해가지고 여기서는 약간 아동 착취 이런 그렇죠. 이슈까지 있다 보니까는 그런 이슈들도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오일과 관련해서는 뭐라 그러죠? 뭐 쉐브론이 됐든 뭐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유정도 개발하고 뭐 매입하기도 하고 해서 어쨌든 뭐 공급하는 주체가 네. 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원자재들을 주체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뭐 글로벌 뭐 유명한 기업들이나 이렇게 움직이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떤 식으로 유통이 되는 건가요? 이쪽 분야도 이제 원유처럼 약간 큰 기업들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보통 이제 구리만 캘 거야 해가지고 구리 광산이 있긴 하지만은 구리 그 광석 안에서도 이제 뭐 다른 금이라든지 뭐 다른 원자재가 이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큰 기업들에서 광산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고 거기서 이제 생산을 하는 게 메인이 무엇이냐라는 게 차이점이 있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광산 업체로는 뭐 글렌코어를 이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한 회사들에 대한 투자 관점은 어떻습니까? 아니, 보니까 수요가 계속 커질 것 같은데, 우리 원유 공급이, 그러니까 원유 수요가 늘어날수록 그 에너지 기업들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런 거 많이 생산하는 혹은 그 거래하는 회사들이 네. 있으면 이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기업까지는 보고는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렇게 따로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네. 보통 이제 만약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할 때 이제 원자재 가격보다도 이제 기업 주가가 더 이제 수익률이 좋더라고요. 과거에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그런 거를 조금 이제 고려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원자재 투자도 이제 많이 고려하고 있잖아요. 네. 또 정말 프로분들은 원자재 투자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근데 우리 아마추어들은 원자재 힘들고 그런 거보다 그런 것을 생산하는 기업을 스터디해가지고 네. 그런 데 투자하는 것도 간접적인 원자재 투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쵸, 네. 네. 그럼 현재 시점에서는 그 원자재에 대한 투자, 이게 괜찮은 투자 방식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지금 좀 투자하기엔 이미 늦었다고 보시나요? 저는 지금 시점도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원자재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크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자재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고 우선은 가장 근본적으로 되는 건 이제 원자재 선물인데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하기는 힘든 거고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원자재를 담고 있는 ETF, ETN을 투자를 하는 게 괜찮은 투자 방안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거는 주로 미국 시장에 있는 어떤 원자재 ETF 이런 것이 괜찮을까요? 아니면 국내 시장에도 이런 ETF가 있나요? 국내 시장에도 원자재를 담고 있는 ETF들이 여럿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미국이 더 크다 보니까는 이제 미국 쪽의 상품들이 더 다양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ETF와 ETN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은 그냥 거의 그냥 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똑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발행을 한 그 회사의 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ETF는 운용사에서 발행을 한 거고, ETN은 이제 증권회사에서 발행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N이 이제 노트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이다 보니까는 만기가 있다는 점, 그것만 이제 좀 고려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다른 어떤 그 수익 구조라든가, 예, 이런 것들은 뭐 전혀 다른 건 없고, 네, 예, 거의 비슷하다. 주체만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다면 그 원자재 가운데서도 말씀하신 대로 토탈 이런 다양한 품목을 가지고 있는 ETF, 원자재 ETF에 투자하는 게 괜찮을까요? 아니면 뭐 금이 됐든 은이 됐든 특별한 어떤 그 종목이라고 상품 개별 상품 ETF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시점에서는 원자재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좋아질 건 맞기 때문에 그냥 다양한 원자재를 들고 있는 원자재 ETF를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괜찮은 방안이고, 저는 이제 원자재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 게 이제 정책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원자재, 결국에는 뭐 구리, 뭐 니켈, 코발트 이런 아이들이다 보니까는 이러한 비철금속 쪽을 담고 있는 ETF도 이제 수익률 차원에서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종목 얘기하시기는 어렵죠? 네. 공부하세요. 제일 그 쉽게 우리가 떠먹을 수 있는 건 종목 알려주시면 떠먹는데, 그래가지고 또 맨날 이거 언제 팔아야 돼요? 어떻게 맨날 나오니까, 예, 어떤 ETF 상품들이 무엇을 담고 있는 ETF 상품들이 있는지 스터디 하시고, 그러면 이것을 일단 투자는 뭐 지금 한다 치고요. 네. 그러면 이걸 매도해야 되는 시점은 언제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것도 뭐 가치주 장기 투자처럼 그냥 몇 년 쭉 끌고 가도 되는 것인지. 네. 예. 저는 원자재 지수 전반적인 거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통화 정책의 흐름을 조금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만약 긴축으로 바뀌다 보면은 원자재 투자성에서도 유동성이라든지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전 수준, 그래서 저는 올해 아니면 내년 상반기 이렇게 투자 시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정책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뭐 구리라든지 이쪽에 대한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또 투자 유망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투자해서 그러니까 올해나 아니면 내년 뭐 상반기 정도까지는 투자 해볼 만하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그동안 좀 어렵게 느껴졌던 원자재 전반적인 시장의 환경과 돌아가는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 이해 폭을 좀 넓힌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계속해서 원자재가 중요한 시점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스터디를 계속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함께 풀어주신 대신증권의 김소연 연구원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